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골드바를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골드바가 아주 그냥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보통은 금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방 가면은 골드바 얼마예요 하면은 뭐 살 때는 얼마고 팔 때는 얼마 하면서 살 때가 비싸고 팔 때는 싸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가세까지 붙어가지고 이거 금 실물을 사는 게 손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골드바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남는 현금 가지고 뭐 사시든지 아니면은 작은 돈으로 뭐 이제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조그맣게 뭐 10돈을 산다거나 뭐 100g 산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냥 골드바가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더라. 왜 그러냐? 이 조폐공사가 이제 초유의 판매 중단을 하면서 더 이제 이게 촉발이 된 건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골드바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은 이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는데 현물에 선물이 연동이 되긴 하지만 선물은 물건이 없는 거를 그냥 가상의 수량을 가지고 막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물은 실제 물건이 거래가 막 됩니다. 개수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골드바, 그러니까 골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이 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조폐공사에서 자 우리 수량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좀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팔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멈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바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제 옆에 있는 은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못 사면 뭐 이더리움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안 되겠다, 이거라도 사자. 왜냐면 지금 당장 현물을 사야 되겠는데 딱 갔다가 옆에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풀려가지고 대치동 사러 갔는데 없으면 옆 동네 사러 가는 거랑 뭐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버도 갑자기 막 팔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금 현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막 쏠리니까 보통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나 붙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에 붙었어. 금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해외보다 20%가 비싸졌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거는 전 세계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 금이나 뭐 똑같죠. 미국 금이나 다 순도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금을 찾다 보니 일종의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KRX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막 몇 년 전에 막 금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KRX 금 시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사면은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뭐 실물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금으로 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KRX 그 금거래소에서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은 뭐 쉽게 된다, 주식처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개인이 막 금을 엄청나게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우리나라만 튄 겁니다. 유독. 자, 보면은 보통은 뭐 한 2,000 정도 팔리는 거죠. 2,000 정도? 물론 잠깐 더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 갑자기 지금 10톤이 팔려버리는 거죠. 10톤. 그러니까 물건이 없었겠죠. 말 그대로 현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콱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 온누리 상품권이 풀렸잖아요. 이 설날 하면서. 그래서 설날에 온누리 상품권이 쭉 풀려가지고 그걸로 한 200만 원 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15%? 한 20% 이렇게 싸죠. 이 실제 시세보다 돈을 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바꾼 돈보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주니까 이걸로 뭐 살 거 없으면 금 사라는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돌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뭐 금 그래 뭐 사지 뭐 안 사면 어때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가 갑자기 또 쏠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 때 사람들이 지역 화폐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시장 가가지고 금은방 가서 이거 사면은 한 15% 싸게 사더라. 그럼 이거 괜찮지 않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또 우리나라가 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온누리 상품권 전수조사한다고 정부가 또 갑자기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산 거 뭐 보고 뭐 문제 있으면은 뭐 이제 그 판매 권리를 뭐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금 현물 이쪽에 막
돈이 막 쏠리기 시작하면서 뭐 ETF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한국이 좀 튀었다. 금 가격을 보여드리면 금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 좀 확대해 보면 요때가 언제죠? 요때가 뭐 단기 저점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면 대충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만 하더라도 13만 원 정도 했거든요. 13만 원. 13만 원 정도 하던 게 순식간에 쭉 튀어가지고 최고가가 16만 8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 올라버린 거죠.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20%가 올라버렸고, 그래서 야 이거 금이 이렇게 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금 골드바를 막 사고 막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세계의 가격과 연동이 되니까 아니 너무 높잖아 하면서 지금 다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혹시 모르는 뭔가 이 경제 불안,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도 매기고 하는데 뭐 전쟁 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안전자산으로 좀 가 있을까 하는 돈들도 막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 뭐 현물이 없다. 금 현물이 훨씬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얘기해 보면요. 집값 통계는 지금 연초보다 더 떨어졌다 하면서 전세값도 하락 전환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고 좀 빠지고 있구나. 전세도 오른다던데 뭐 전세도 다 빠지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통계라는 거는 이제 평균을 내는 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랑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동네도 같이 섞어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로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구 같은 곳들은 지금 훨씬 더 막 하락이 막 심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실 공급이 최고의 어떤 가격 안정책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대구도 공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엔 장사가 없다고 계속 신축을 공급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도 싸지고 공실인 집이 많아지면 전세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전세가 오르지 않으면 매매가도 오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축들은 계속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집값이 이렇게 쭉 안정되고 횡보를 하게 되는데 대구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많이 짓고 사실 연차별로 수요보다 막 거의 막 2배, 3배를 지은 곳도 많아서 사실상 이 수요를 지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보합이라고 해서 그럼 다 조용한 것도 아닙니다. 내려간 데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잠실, 뭐 삼성동, 뭐 대치동 이런 곳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막 묶여 있는 곳들 여기가 지금 뭐 폭등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리센츠 국민평형 30억 원 돌파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 2023년이었나요? 그때 가장 저점. 2023년 1월 달이 제일 저점이었는데 그때 뭐 18억. 19억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지금 2년 만에 11억이 오른 거예요. 2년 만에 11억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으로 쳐도 거의 60% 이상 상승을 한 거니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2년 동안 60%가 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야 이게 뭔 소리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엄청 거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통계로 막 나올 겁니다. 수치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강남 쪽만 풀어줘야 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안 풀린 곳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뭐 재건축 되지도 않고 있는데 하면서 뭐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전 봅니다. 이거는 주택에는 적용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위헌 논란도 워낙 많고 국민의 재산권도 많이 침해하고 뭐 정책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재건축은 또 한번 오를까 봐 걱정돼서 아직도 남겨놨습니다. 자, 집 살게요. 문의 오면 호가부터 올린다. 신고가가 속출하는 의외의 이유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뭐 제가 아까 말한 강남이나 뭐 강남 인접된 지역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누가 산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그거 매물 있죠 하면은 아 죄송해요 저 안 팔게요 하면서 물건이 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 그 소유자분들은 아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집 보고 싶은데 문의하면 오른다. 계좌번호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러 갔다가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막 몇 천만 원, 1억 올리고 이러는 게 매도자 절대 우위거든요. 그러면서 도장 좀 꺼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하면서 그 중개사분이 좀 도장 주세요. 이제 파셔야죠. 아유, 그래도
이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따가 또 기차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도장 주세요. 하면은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판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계약서 다 쓰고 가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받아놓고 안 판다고 그냥 막 무조건 배째라고 하시는 그런 광경이 옛날에 2020년, 21년에 많았어요. 그러면 아유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랑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하면서 막 가서 막 설득하고 그러면 안 판다고 지금 뭐 누가 팔어 지금 옆집은 뭐 그냥 2억 올라간다는데 내가 왜 팔어? 하면서 막 그러면 옆에 그 사겠다고 매수하는 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안 팔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차라리 그냥 1억 올려주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다. 매수자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이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2억 더 받아드릴 테니까 그 사장님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거기 파시면 큰일 나. 내가 지금 2억 더 들고 저기 대구에서 한 분 지금 KTX 타고 올라오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도장만 찍지 마. 아시겠죠 할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 그 상황. 이게 지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 단독 안 팔리는 이유 있었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제 8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금 빌라나 단독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굳이 저쪽 가가지고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왕 전세 월세를 얻어도 아파트로 가겠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한번 살면 또 빌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차도 불편하고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더 선호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80%에 육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짐 싼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를 봤더니 결국에는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 구축의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사느니 조금만 멀어지면 출퇴근 시간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좀 늘리면 경기도 나가서 신축급의 아파트에 대단지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 막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도 별로 없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게 이제는 점점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경기도에 신축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 뭐 이런 곳들 공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쪽이 이제 공급이 많다는 건 신축이 많다는 거고 그 신축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글로 가가지고 그래 전세금 빼가지고 집 사겠다라고 또 이제 인천 가서 신축 많이 사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거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서울 인구가 주는 거는 이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젊은 인구들이 경기도에 가서 신축에 거주하는 수요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제든지 다시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대기 수요화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 타고 계속 서울에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돈 모아가지고 서울 또 들어와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이게 해결이 참 안 되죠. 이게 서울에 더 뭐 좋은 집, 뭐 사람들이 원하는 뭐 아파트, 신축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니 또 거기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또 소유자분들대로 또 원하는 게 있고 근데 뭐 공사비는 또 높아졌고 근데 공사비를 안 내면서 새 집을 또 갖고 싶고 이건 뭐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공급이 또 안 되는 이 악순환에 계속 빠져 있다. 지어도 남는 게 없다. 건설사가 공사비 쇼크를 지금 뭐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뜹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 잘못된 생각이시고 대부분은 지금 뭐 망한다. 망하기 직전이다. 뭐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본사로 불러가지고 원탁에 뭐 6명이 앉아 있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어. 왜냐면 이분들 내보내면 이제 나중에 시황이 좋아졌을 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핵심 직원들을 데리고는 있어야 되는데 급여를 주려면 뭐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이 없어요 지금. 공사를 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 불러놓고 안 되면 뭐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다가 못 버티면 이제 파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지금 되게 심각한 그런 상태고 이 상황이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죠. 자, 근데 이런 기사들도 막 계속 나와요. 2억 깎아줘도 외면한다. 초역세권 서울 얼죽신인데도 미분양 난다. 이런 기사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한쪽에서는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쪽은 또 뭐 서울인데 미분양이 난다고?
그럼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는 어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난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양가가 엄청 비싸요. 초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신축들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한, 근데 그 분양한 그 상품도 엄청 대단지가 아니고 뭐 또 소규모 단지,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날 만한 금액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공감하는 그런 곳들이 미분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청약 광풍이 불 때도 한쪽에서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난 애만 보면은 야, 서울은 뭐 수요가 없다 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야, 이 가격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 라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조금 깎아준 거예요. 근데 2억 깎아줘도 외면이라고 하면은 왠지 많이 깎아준 것 같지만 원래 시세를 너무 초기 분양을 너무 세게 했어. 그러니까 깎아줘도 아, 이 가격은 또 좀 애매한데요? 라는 것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건설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미 발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토부 뭐 기재부에서 정책 발표하는 게 사실 동력이 많이 약한 상태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도 뭔가 대단한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금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대책의 어떤 그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뭐 역시 뭐 기대한 대로구만 이런 실망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아직 이 어떤 뭐 대책에 대한 뭐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신축을 짓고 뭐 세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지원책들을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또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와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정책이 국회와 행정부가 잘 협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뭐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5년 만에 손보나 전월세값 상승 부작용 해소 주목해서 지금 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임대차 입법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 뭐 좀 개정을 합시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를 아마 이번 대책에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추진하겠음 이거지 바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나 뭐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문제인 건 맞는데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요거 한번 추진하다가 별로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안 했던 거를 지금 국토부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감면을 해가지고 대기업들,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국민 간의 임대와 임차를 주지 말고 기업과 개인, 이렇게 기업이 집주인이 되고 임차인은 개인이 되는 요 구조로 가자. 그래야지 정부가 봤을 때 어떤 뭐 관리도 좀 편할 것이고 훨씬 더 안정화가 되겠죠.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진행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지금 기업이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규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재산이 뭐 몇십조 뭐 몇백조가 되는 그런 외국계 기업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대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명화가 되는 거죠. 훨씬 컨트롤하기가 좋죠. 뭐 개개인 막 수백만 명의 임대인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업들 몇 개 관리하는 거는 훨씬 쉬운 거니까 뭐 처벌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이 있겠죠. 외국계 자본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약간 애국주의 마인드로 보면은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사서 우리한테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막 좀 속상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강남의 오피스 건물들 보면 외국계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투자다라고 보면 될 텐데 워낙 그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5년 감면, 지방 미분양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정책에서. 그래서 아마 민간 장기 임대도 발표를 하고 양도세 감면까지도 나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취득세죠. 이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양도세 5년 감면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요게 같이 묶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으로 돈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의 정책 구조와 세금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발표한다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TX-B도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했어요. 착공식은 이미 했는데 실제로 착공을 뭐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GTX-B가 이 노선을 보시면 이 여의도랑 용산 서울역을 지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강남을 안 가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아무래도 강남에 가장 그 직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타줘야지 사업성이 나오는데 강남을 안 지나가서 좀 아쉽네요. 라는 것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고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송도라든지 마석, 평내 뭐 마석 이런 데 있죠. 사실 여기서 여의도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 그 운정 파주 쪽에서 서울역 접근성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기도 조금 지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삼성역까지 뚫리면 뭐 예를 들어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정말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GTX-B도 라인만 보면은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이제 도심 접근성이 안 좋은 걸 많이 해소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공한다고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시 이제 제2의 GTX-A처럼 그런 효과를 낼지 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착공된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관심 없다가 언제 관심 갖죠? 준공하면. 준공할 때쯤 돼가지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늦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